12척의 배로 왜군의 배 330척에 맞서 승리한 이순신의 명량대첩. 이 전투를 다룬 명량의 인기가 대단합니다. 개봉 37시간 만에 100만, 3일 만에 200만 관객을 동원했는데 역대 최단 기록이라고 합니다. 아마 오늘이 지나고 내일 아침이 되면 숫자가 또 훌쩍 올라가 있을 것 같습니다. 400년 전 살았던 사람의 이야기, 왜 이렇게 인기가 좋을까요? 또 다른 장면도 있죠. 광화문의 이순신 동상 앞에서는 세월호 가족들이 특별법 제정을 위해서 단식 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순신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습니다. 시사자키 4부, 오늘은 이순신이나 조선 역사를 연구하는 학자로서가 아니라 이순신에 대한 감탄으로 이순신에 관한 책까지 쓴 분이 있어서 만나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순신이 있었다라는 제목을 가진 책. 전국은행연합회 김태원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지금 제 앞에 앉아 계시는데 전국은행연합회에서 네. 어떤 직책을 맡고 계신 거예요? 기획조사 부장입니다. 기획조사 부장님이 이순신에 대한 책을 쓴 거 자체가 되게 특이하게 느껴지는데 은행 일과 함께 이 저술일까지 하게 되신 거예요? 네, 좀 뜬금없죠. 누가 생각해도. 저희 직원들도 제가 이순신 책을 또 냈다니까 그냥 벙찐 진공 상태의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네. 제가 이순신에 대해서 처음 접한 거는 그야말로 10년도 더 전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그 전쟁 영웅, 그러니까 시저라든지 나폴레옹 또 알렉산더 같은 전쟁 이야기가 저한테는 그 당시에 참으로 재밌게 읽어 내려갔습니다. 네. 인간의 최대의 그 비극이라 할 수 있는 전쟁에서 한 인간이 어떻게 치고 나가느냐. 그것이 굉장히 흥미진진했고 또 그런 면에서 인간의 극한의 모습까지 제가 보곤 했었죠. 거의 다 봤습니다. 이제는 그렇다면 한국의 전쟁 영웅은 누가 있을까? 아마 머리에 당장 떠오른 게 아마 사회자님께서도 이순신과 김유신 정도가 아닐까 합니다. 근데 이순신은 이제 그래서 찾으러 네. 서점에 갔죠. 가서 깜짝 놀란 게 어린이 위인전 수준의 책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 책에서 보면 이순신은 무조건 옳고 그야말로 신과 같은 신과 같은 분으로 그 묘사가 돼 있었어요. 그렇죠. 한치의 오차라고는 용납하지 완벽 않는. 그 자체. 네, 성웅 이순신 이렇게. 그래서 인간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단 말인가 라는 생각이 들었고 해서 그때 처음 시작한 게 이순신 장군이 직접 쓴 친필 난중일기를 들었죠. 그 난중일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그 당시에도 지금은 그래도 난중일기가 주석도 달려있고 또 시대 어떤 상황인지 그런 부분도 설명이 곁들여져 있는데 네. 당시에는 그냥 번역법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걸 보다 보니까 이게 왜 이렇게 된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난중일기를 제가 한 10번 이상 읽었을 겁니다. 하다가 이거 안 되겠다 해가지고 욕심을 더 내서 그 국립중앙박물관 양재동에 있는 네. 당시에 10년 전에 해서 가서 그 선조실록을 제가 뒤져보기 시작했죠. 거기서부터 좀 달라진 것 같아요. 그 선조실록을 보다가 또 그 유성룡이 쓴 징비록 같은 네. 그런 것도 보고 또 일본 성녀 개인이라고 있는데 네. 그 일본사도 좀 보고 근데 그걸 보다 보니까 인간 이순신이 나오는 겁니다. 지금까지 어린이 위인전 수준의 책이 아닌 그 고서를 통해 가지고 이순신이 오롯이 인간으로서의 모습이 잡히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보고 싶은데 인간 이순신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성웅 이순신이 아니고. 하나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네. 그 난중일기에 나오는 그 부분인데 네. 그 명량해전을 5일 앞두고 음력 1597년 9월 11일에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제가 자료 가졌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네. 흐리고 비가 올 것 같았다. 홀로 배 위에 앉았으니 그리운 생각에 눈물이 흘렀다. 세상에 나 같은 사람이 또 어디 있겠는가. 아들 회는 내 심정을 알고 심히 언짢아 했다. 이렇게 적혀 있는데 알다시피 명량해전은 승리가 불가능의 전투였습니다. 12척의 배로 330척. 예, 척수에 대해서는 좀 논란이 있는데. 나중에. 약간 과장된 건가요? 여하튼. 그래서 이 일기를 보면 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분이 세상에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겁니다. 홀로 배 위에 앉아서 네. 얼마나 인간적인 겁니까? 그리고 게다가 아들 회가 내 심정을 알고 심히 언짢아하였다 하는 대목을 보면 아들한테 들켜가지고 아들이 언짢아하는 그런 대목까지 적혀 있는 겁니다.
그야말로 인간 그 자체죠. 그러게요. 사실은. 위인전 속에 이순신이라면 없죠. 전혀 우울해하지 않을 것 같고 예. 싸우자 나가자 죽자 이럴 것 같은데. 죽고자 하면 살 것이요 살고자 하면 줄 것이다 라는 말만 거죠. 강조돼 있지. 예. 이런 면은 거세돼 있죠. 네. 근데 여기서 다른 점이 이렇게 눈물까지 흘리면서 괴로워하던 이순신이 세상에 나 같은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라면서 진저리치던 이순신이 그러니까 그 진절이라는 거는 자기한테 닥쳐진 그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야말로 불가능이었죠. 왜 이런 일이 나한테 벌어졌을까? 왜 하마터면 나야 이런 또 걸까요? 내가 왜 맡아야 되지?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거야말로 정말. 예. 근데 전투가 벌어지니까 예. 이순신이 혼자 나갔습니다. 당시에 조류가 그 일본 함대에서 조선 함대 쪽으로 흘렀어요. 네. 그러니까 일본에게 훨씬 유리한 전투상이죠. 그 조선 함선은 열심히 노를 저어야 앞으로 나가는 제자리에 있거나 앞으로 나가는 상황인데 부하들이 겁이 나가서 부하 장수들은 가만히 있다 보니까 뒤로 쭉 나간 겁니다. 어허. 그런데 이순신 함선만이 돌격명령을 내리고 대장선에서 예. 대장선 한 척만 앞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전투가 일정 시간 동안 벌어지는데요. 네. 그런 모습만 보더라도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이순신이 탄 대장선 한 척대 네. 133척입니다. 133척. 예, 저는 그렇게 지금 네. 왜냐하면 이순신의 난중일기에 133척이라 돼 있어요. 330척은 어디서 나온 숫자예요, 그러면? 300척이라고 나오는 게 유승룡에서는 징비력에 보면 아하. 300척이라고 나오고 그리고 이순신이 죽고 난 후에 사후 200년이 될 때 정조 때 그 난중일기를 이순신 관련된 글을 다 모아서 편찬한 것이 이충문 전서가 있는데 거기에서 옮겨 적는 과정에서 330여 척으로 둔갑을 해요. 아하. 그러면 영화라든지 우리가 아는 입장에서는 좀 숫자가 많아야지 외군의 그렇죠. 왜 숫자가 많아야지 드라마틱하니까 좀 이런 식으로 알게 된 경향이 크지만 난중일기에서는 133척이었다. 그래서 또 나름대로 또 근거는 있는 게 어쨌거나 유승룡이 징비록에도 300여 척이나 나오고 그리고 한산해전 때는 넓은 바다에 싸웠으니까 네. 그 적선이라든지 이런 규모를 백성들이 알 수 없었는데 명량해전은 해협에서 전투가 벌어지니 높은 산 위에서 백성들이 또 본 거예요. 증거가 좀 그래서 있군요. 백성들이 본까지 다 치면 330척이다 하는 주장인데 저는 그래도 그게 아니라고 보는 것이 전투를 직접 치른 이순신 그리고 난중일을 굉장히 꼼꼼하게 쓰는 네. 기록에 굉장히 강한 이순신이었는데 그 일기에 보면 130여 척이라고 분명히 돼 있고 더 나아가서 그 이순신의 보고서가 그대로 남아있지는 않아요. 네. 근데 조선의 조정에서 명나라 장군에게 보내는 보고서가 있어요. 그 보고서를 갖고 이순신이 한 걸 그대로 옮겨놨는데 거기에서도 역시 130여 척이 나옵니다. 해서 유승룡이라든지 또 딴 사람들 그게 전쟁이 있지 않은 사람들의 네. 이야기하는 330여 척 또는 300척보다는 이순신 말이 맞다. 해서 저는 130여 척이라고 지금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서 이순신의 명량이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길래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볼까요? 그 스펙타클 자체가 새로운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요즘에 뭐 헐리우드 영화다부터 시작해서 얼마나 스펙타클한 게 많아요. 뭐 다른 데서 이유를 찾아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상황이겠죠, 상황. 그때의 상황과 지금의 네. 상황. 최근에 우리 국민들이 네. 경기 불황이고 또 재난, 사고 등으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접하고 있는 사회 지도층은 우리를 위로하기는커녕 오히려 아픈 가슴을 더 아프게 하고 있죠, 사실상. 최근에 아픈 가슴을 더 아프게 더 하는 못질만 해대고 있다. 뭐 그게 생각나시는 제 거 있어요? 판단이시고요. 아마 그건 동의하실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아마 위기 속에서 이순신은 더 빛났거든요. 7년 전쟁이란 그 장대한 전쟁 속에서 네. 이순신은 항상 그 위기를 승리로 바꾸었고 또 백성들이 이끌어갔고 해서 현재 지금 믿고 의지할 만한 지도자가 없는 현 상태에서 오히려 자신의 그 목숨까지 당시에 바쳤던 이순신에서 아마 위로받고자 하는 그런 심정이 영화 명량으로 이어진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순신 같은 리더십을 원하는 시대가 현재 명량에 투영돼 있죠. 투영돼 있고 그래서 인기가 많은 것이다. 네. 이렇게 보시는군요. 그런데 어떨까요? 세월호도 사실 또 배라는 거 말고 뭐 겹치는 게 너무 많아요. 배, 바다 이런 이미지도 겹치지만 아까 말씀하셨듯이 어떤 재난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처하지 못하는 어떤 리더십 부분에서 좀 결정적인 장면이잖아요. 네. 그리고 제가 앞서도 소개했지만
또 이순신 상 앞에서 또 그 유족들이 뭐 집회를 한다든지 그러고요. 연결되죠. 이순신 시대는 그 지금보다 더한 전쟁의 시대였죠. 그리고 백성의 고통은 그 말할 지경이 아니었고요. 유승룡의 징비를 보면 네. 아버지와 아들, 남편과 아내가 서로 잡아먹게 이르렀다라는 대목이 있어요. 그게 무슨 진짜 굶주림으로 인했어요. 그대로 아니 네. 어떤 상징이 아니고 정말 그대로였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면서 백성들은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그 피난을 가고 또 1594년도에는 그 전쟁이 1592년 일어나니까 2년 차에는 네. 흉년까지 들어요. 거기다가 그 전염병까지 또 창궐하게 됩니다. 해서 자고 일어나면 그 사람이 팍팍 쓰러지고 해서 그야말로 먹을 것이 없어서 서로 잡아먹는 물론 극한적인 표현일 수 있습니다만 틀림없는 거는 극한적인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것도 틀림없고요. 그거 잠깐 구분해서 잠깐 하나만 더 설명해 주고 갈까요? 그 당시 명량해전의 어떤 배경이라고 할 수 있는 7년 전쟁. 네. 그게 이제 선조시대고 조선 선조시대고 네. 그다음에 또 어떤 상황에서 벌어진 것이다. 잠깐만 설명해 주시고 가시면 더 이해가 될 것 같아요. 그 명량해전은 1597년도에 이제 그 발발하게 되는데 그 이전에 이제 발발한 전투가 그 원균이 이끄는 그 칠천량 해전입니다. 네. 그 이순신이 그 시점에서는 그 백의종군 중이었고요. 네. 원균이 이끄는 그 칠천량 해전에서 조선 수군은 전패해버립니다. 네. 거의 전멸의 상황에 놓이게 되는데 그때 이순신이 단지 남은 12척의 배와 그리고 수리했다든지 아니면 어디에 남아있었던 한 척을 더 끌고 13척으로 그 적선 그 133척으로 맞붙은 게 명량해전이었죠. 네. 그리고 노량해전에서 네. 노량해전 끝으로 이제 전쟁이 이제 끝나게 되는데 제가 여기서 7년 전쟁이라고 한 이유는 네. 그 우리가 임진왜란이라고 흔히들 이야기하는데 굳이 제가 지금 7년 전쟁이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임진이라고 하면 임진년 1592년 또 왜라는 것은 일본 네. 또 그 일본에 의한 그 난이라고 생각하는데 난동을 부렸다. 예. 네. 그 당시는 난동이라든지 난리가 아니고 조선 정규군과 또 일본의 정규군이 맞붙은 전쟁이었어요. 그러니까 난리 수준으로 가면 우리가 그 당시를 제대로 조명을 할 수 없는데 전쟁이었다는 일단 규명이 들고요. 그리고 우리가 왜라고 그러는데 그 해적질을 하던 거 왜가 아니고 일본 정규군이었습니다. 체계를 갖춘. 예. 국가 단위의 전쟁이었죠. 그래서 보통은 이제 조일전쟁 또는 7년 전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그 국명선 조선과 일본의 조일전쟁을 쓰지 않고 굳이 제가 금방 7년 전쟁을 한 것은 명나라가 또 개입돼요. 동아시아 국제전이었죠. 그래서 그 조선과 일본을 강조한 조일전쟁보다는 그나마 전쟁의 기간을 그 강조하는 그 7년이 더 맞지 않냐 해서 제 책에서 또 저는 말할 때도 7년 전쟁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다시 한번 그런 시대적 배경을 가지고 돌아가서 네. 세월호와 함께 연결해 주신다면. 그 당시에 그 어려운 전쟁의 시대에서 이순신이 그 백성들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했었는데 예를 들어서 둔전 설치 같이. 둔전? 예. 그게 뭐죠? 그 백성으로 전쟁이 이제 떠도는 백성들에게 예. 그 토지를 나눠주고 아하. 제공하고 그리고 그 수확을 이제 백성들은 그 토지를 경작을 하고 네. 그 수확을 그 군대와 백성들이 나누자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백성들도 좋고 군대도 세금만으로 그전에는 세금만으로 이렇게 충당을 했을 건데 네. 그 부분들을 갖고 그 백성들의 군량도 되는 그 곡식으로 충당할 수 있으니 양자가 좋은 거죠. 그야말로. 그리고 또 딴 한 예를 들면 그 명량해전을 또 이왕 든 김에 가보죠. 예. 아까 말씀드린 그 칠천량 해전의 패배로 원균이 이끌었던 예 일본군이 전라도를 점령하자 그 전라도 연해안 지역의 백성들이 이순신 그 휘하로 모입니다. 안전한 곳이 없으니까 이순신 그 휘하만큼이나 그 안전한 곳을 찾을 수 없었겠죠. 그래서 치러진 해전이 명량해전인데 네. 이때 이순신은 백성들을 그 고기잡이 배를 뒤에 두고 예? 그 해전을 치르게 됩니다. 일단 13척이라는 그 함선의 규모가 너무 보잘것없으니까 그 규모를 위장하기 위해서고요. 그리고 또 그 이면에 있는 걸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게 그 배에 탄 그 백성들의 심정도 지면
당연히 자기들도 그렇다고 봐야죠. 물론 도망가겠지만 그것이 여의치 않을 것이고요. 그렇죠. 충분히 이제 목숨까지 내놓을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걸 알면서 그 뒤에 백성들도 이순신을 도와요. 따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위기에서 백성들이 찾는 지도자가 이순신이었고 또 백성들도 그 몸만 이순신에게 의탁한 것이 아니라 그 기꺼이 고깃배에 올라타서 이순신을 도운 거죠. 그냥 한 운명체를 선택했군요. 그러니까 지금 그 백성들이 정말 믿고 따른 지도자였고 이순신은 또 이순신은 그에 걸맞는 책임으로 백성을 이끌었죠. 지금 근데 우리에게는 그런 지도자가 잘 보이지 않는 것 같네요. 해서 좀 희망이 있어야 되는데 네. 그래야지 이제 오늘을 딛고 내일로 나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요즘 보면 뭐 사회지도층이 어제 이야기 다르고 오늘 이야기 다르고 하는 그런 거 보면 좀 안타깝기도 합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믿고 따른 리더십, 심지어 목숨까지 내줄 정도로 믿었던 그 리더십은 이순신이 어떻게 이끌어낼 수 있었던 걸까요? 이순신을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물러서지 않는다는 겁니다. 물러서지 않는다. 무엇에 물러서지 않느냐 하면 올바른 원칙에서 물러서지 않는다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러니까 이순신이 올바른 원칙에서 물러서지 않는 삶의 태도야말로 백성들을 따르게 했고 그 결과는 어쩌면 이순신의 죽음과 다 있죠. 극한적인 상황인데 그 원칙에 대해서 우회하지 않고 직진하는 이순신. 우리 현재의 모습과는 달라도 많이 다르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 말씀드린 대로 그 원균이 지휘한 7천량 해전에서 네. 조선 수군은 거의 전멸해버립니다. 그리고 벌어진 다음 전투가 그 명량해전인데 명량해전은 말씀드린 대로 불가능의 전투였죠. 국왕 선조가 이순신에게 해전 포기해라. 아, 선조가 포기하라고. 포기하고 육지에 동서해라. 육지에 올라와서 예. 뭐 이런 지시까지 내릴 정도였습니다. 암담. 그야말로 그 자체의 상황이었죠. 네. 그러나 제 책 제목처럼 이순신이 있었습니다. 이순신은 신에게는 12척의 배가 있습니다라면서 선조의 지시를 일축해버립니다. 그리고 난 뒤에 그 전투가 벌어지고 승리를 이끌어가는데 이순신은 비단 그 명량해전만이 아니라 그 전쟁의 긴 터널에서 7년이라는 긴 터널에서 아슬아슬한 고비마다 이순신이 있어서 그 고비를 그나마 조선이 넘어선 어떤 그러한 장군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명량해전이 그 벌어진 날에 그 이순신 기록이 있는데 천행이다 말이 있습니다. 천행이다? 오늘은 천행이다. 하늘이 내린 행운이다 그랬죠. 이순신이 보기에도 그렇다면 거기에서 유추할 수 있는 게 불가능한 전투라고 얘기지 않았을까 하는 느낌이 들고요. 내가 잘나서 내가 열심히 싸워서 이겼다가 아니고 하늘이 도왔다. 오늘의 전투는 명량은까지 한 걸 보면 그야말로 기적의 승리가 아니었던가. 그래서 이순신도 그 전날도 물론 그런 이야기 나오죠. 죽고자 하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는다. 너희들은 감히 부하장수님 그럼 너희들은 감히 살려고 하지 마라. 아니 죽이겠다는 거 죽자. 이런 식의 결연한 그 연설을 한 걸 보면 이순신 역시도 굉장히 힘들어하는 전투였고 예. 또 그 결과는 그 우리가 알다시피 그 유례가 없는 그런 대승리, 기적의 승리로 기일됐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그런 결연한 마음 덕분에. 그럼 또 아까 다시 세월호 얘기를 했는데요. 지금 세월호 유족들이 그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 있는데 당시 이순신도 난중일기에 어떤 백성들에 대한 뭐 심경이라든지 생각을 많이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뭐 어떤 대조가 가능할까요? 어떻게 봤을까요? 어차피 그 전쟁이라는 큰 소용돌이 큰 비극 앞에서 어느 누구도 비켜갈 수 없을 거고요. 그 중에서 가장 큰 피해자가 그야말로 백성인데 이순신이 보고서를 보더라도 그 적에게 잡힌 그 포로라든지 또 그 귀환한 포로에 대해서 안타까워한다든지 이런 심정이 절절히 그 묻어 있는 글이 많습니다. 절절히. 네. 내가 잘 못해서 저들이 저렇게 아파한다. 이런 식까지.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그게 보고서에 되어 있습니다. 난중일기만이 아니고 이순신이 이제 그 조정에 올린 순자에게 보낸 장계 그러니까 보고서에도 그런 대목들이 있습니다. 지금은 사실
약간 남의 일처럼 이 지도층이 얘기하는 듯한 인상을 받는다는데 사람들이 상처를 많이 받잖아요. 내 잘못 때문에 그런 게 아니야. 네. 뭐 교통사고야 심지어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상황이니까요. 만약에 이순신이 지금 한국에 다시 나타나서 그 동상이 살아나든지 뭐 네. 이렇게 된다면 지금 어떤 말을 할 것 같아요? 말을 하지 않고 몸을 던졌을 것 같습니다. 지금 말이 너무 많아서 문제인데 모두가 말을 하죠. 근데 행동을 하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이순신은 말을 하지 않고 예. 그 몸을 일으켰다.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이순신이 몸을 썼다면 당시 몸을 썼다니까 표현이 좀 이상한가요? 몸을 직접 써서 행동으로 실천하는 그렇죠. 리더십을 실천이라는 보여줬다면 얘기죠. 예. 당시 또 선조의 리더십이라는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 선조는 전쟁이 터지면서 개성과 평양을 거쳐서 의주까지 피난합니다. 더 황당한 것은 그곳에서 선조는 명나라 망명까지 시도합니다. 근데 신하들이 반대하고 또 그 명나라도 달가워하지 않아서 다행히도 의주에 머물게 되죠. 국가라는 어떤 전쟁이라는 국가적 최대 위기에서 선조는 자신만 살겠다고 했으니 선조는 한마디로 자기 보신형 리더다. 이렇게 말하면 되지 않을까요? 자기 보신형 리더다. 자기 안위형 리더다. 지금 현재 리더십과 선조의 리더십을 굳이 비교하자면 저는 어떤 기준 안에 들어왔을 때 네. 순위가 중요하지 기준 밑으로 내려가면 순위가 필요 없습니다. 이거 우문 현담인데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순위가 네. 뭐 이게 위에 있다 말씀 드릴 필요가 없을 것 같네요. 어차피 기준이하다. 예. 그분들이 현재에서 이순신의 당시 리더십을 많이 보고 그다음에 영화 명량에서 아이디어를 얻든 아니면 김태원 선생님의 책에서 얻든 그 이순신의 리더십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이순신이 있었다라는 책 전국은행연합회 김태원 선생님을 통해 얘기 잘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